아니 갈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판사님. 아, 판사님이 아니라 합법적이에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9일 한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선생님? 네. 눈 좀 부은 게 약간 줄지 않았어? 아, 그래요? 가서 짰어. 와, 바늘로 사정 없이 그냥 아오. 뒤에서 선생님이 머리 이렇게 막 붙들고 뒤로 갈까봐 해가지고 짜더라고. 아, 그래요? 아팠어. 아우, 엄청 아프겠다. 아팠어. 그래서 휴가는 좀 있어요? 네? 확실히 뜨끔하고 그거 아프니까. 하고 나서 어제 약 바르고 약 먹고 자고 일어났더니 많이 줄었어요. 아, 그랬어요? 어우, 다행이네. 음. 붓기가 확실히 음. 가라앉았네요. 네. 그냥 뭐 더 잘생겨진 것 같아요. 요새 좀 덜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좀 슬림해져야지. 아, 유튜브 하더니 이제 요새 점점 느끼시나 보죠? 그건 아니고 한 번씩 이게 더 이상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살이 찌면 이렇게 좀 오래 살기 위해서 한 번씩 체중을 줄이는 연습을 하는데 그 텀이 온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 우리 강 소장님과 함께 오늘 별별 이슈 첫 번째 소식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요. 서울시 청량리에 성매매업소를 생활유산으로 보존하겠다라는 내용의 발표가 되면서 지금 청량리 620 역사생활문화공간 조성으로 인한 논란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청량리 620이라는 명칭은요. 청량리의 현재 실제 지번인 전농동 620번지를 합쳐서 만들었고요. 동대문구 청량리 4구역 재개발 단지 앞에 청량리 620 역사생활문화공간을 조성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동대문구 청량리 4구역은 4만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8층 지상 최고 65층 4개동 아파트 1425가구와 오피스텔 528실 42층 랜드마크 타워 1개 동에 백화점 오피스텔까지 들어서는 그 바로 앞에 청량리 4구역이 200여 개의 성매매가 모여있던 집장촌을 대표적으로 보존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지금 아니 무슨 집착촌을 보존해? 지금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 이게 보면 면적이 3,160제곱미터니까 1,000평이 조금 안 돼요. 한 900평에서 1,000평 사이 정도 되는 부지고 이렇게 딱 한 블럭을 정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제 청량리역이란 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역 앞에다가 뭐 일본에도 이런 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영국에도 이런 데가 있고 그러니까 도시들이 오래됐는데 도시 재생하는 과정에서 이 동네가 뭐 하는 동네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영국 같은 데에서도 여기서도 배가 드나들고 정박하고 물건 쌓는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흔적들을 살려가면서 도시 재생을 해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그렇고 이제 그게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잘 나가는 나라들의 트렌드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조 맞춰서 산업화 시대에 변화하는 모습 속에서 이제 새로운 주택이나 새로운 어떤 건축을 희망하긴 하지만 그 안에 과거의 흔적들을 남기겠다라는 게 서울시의 여러 지역들에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할 때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 공간들이 이제 역 앞에서 온갖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겠죠. 먹고 마시는 공간도 있었을 거고 또 뭐 지금 이제 성매매 업소들도 있었을 거고 병원도 있었을 거고 이제 이런 흔적들을 남기겠다는 건데 당연히 성매매 업소는 지우고 싶은 기억이고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유산일지 모르겠지만 동네 사람들은 싫지. 그렇죠. 저게 무슨 유산이야. 쳐라. 아 진짜 이렇겠지. 나 같아도 싫어. 근데 이제 뭐 대놓고 성매매 업소 이런 걸 하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 다만 남기는 건물들 중에 그런 목적으로 사용된 적도 있는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렇진 않대요. 서울시 얘기는. 서울시는 아니다. 무슨 소리냐 있었구만. 이제 그게 이제 약간 쟁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제발 좀 그거 좀 쳐라. 그런 거 두지 말아라. 이제 이런 근데 서울시는 아니다. 우리는 여기를 이제 이 안에다가 뭐 지금 일본에 가면 어디 앞이야? 신주쿠. 예, 신주쿠 가면 뭐 1950년대 모습을 재현한 술집이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들처럼 여기도 이제
그런 어떤 공간들에서 관광객들 와서 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청량리 앞에 옛날에 이랬대. 뭐 이제 그런 야 재밌다. 요새는 이런 또 이게 되게 힙하고 이런 게 살아있는 거리들이 되게 인기가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여기 아파트 갖고 있는 내가 소유자야. 맞은편에 아파트 갖고 있는 소유자야. 있으면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죠. 이게 싫을 수도 있죠. 이미지가 없으면 기억을 못하면 음. 그냥 옛날 저런 거 있었던 동네에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용산역 앞에 전면 거기 뭐야? 거기가 싹 다 없애버렸잖아요. 거기는 거기에 공원 기부 체납한 부지는 가보면 이렇게 벌판을 이렇게 블럭 딱 쳐가지고 맞아요. 녹지해놔가지고 거기 싹 쳐놨어. 그러니까 흔적이 없지. 그렇죠. 예. 전혀 없죠. 뭐 영등포역도 개발하면 영등포역전 뒤에도 보면 여전히 있잖아요. 나중에 그래요? 거기 그런 식으로 재생할 건가?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뭐 한 50년쯤 뒤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네. 그게 지금 아무튼 문제는 그거예요.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한남뉴타운 3구역에서도 어떻게 해결됐는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한남뉴타운 3구역 안에 마찬가지로 이 기부 체납이라고 하는 거는 조합에서 토지등 소유자 조합에서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 만들어서 기부 체납해라, 도로 만들어서 기부 체납해라, 사업 시행자가 해서 내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안에 교회 부지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부지가 이제 공원 이런 거 뭐 예정 이렇게 해가지고 기부 체납 부지야. 그래서 이제 그거 받아서 그럼 거기다 서울시에서 이제 공원 조성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이제 뭐 일종의 유산 같이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 자리를 뭐 무슨 박물관이나 뭐 무슨 그런 걸로 이제 바꿔가지고 전용해서 약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려는 어떤 계획이겠지 서울시는. 그때 이제 또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야. 성전은 예배드리는 곳이지 그렇게 용도를 전용해서 뭐 그런 목적으로 쓰는 데가 아닙니다. 이제 막 난리가 난 거.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분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계속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이 있어. 뭐가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 전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뉴스가 이슈화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초의 계획을 서울시가 마음대로 엎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측면에서 사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뭐 기자가 좀 자극적으로 마치 무슨 뭐 집장촌을 보존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 보면요. 최근에 서울시는 세운 3구역 재개발 을지면옥 등 노포 보존을 위해 전면 재검토했고요. 역사문화가치 보존을 이유로 2017년 정비구역을 집권 해제한 종로 사직 2구역도 올해 4월 대법원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지금 사업 진행을 맡고 있거든요. 엄청 다른 네. 진짜 치사하게 이것저것 하면서 못 가게 막고 있죠.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랜드마크 형태의 엄청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죠. 물론 청량리역 자체가 바뀌었어요 이미. 그리고 청량 일대 이런 변화가 시작될 거라는 거 다 예상을 하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도로에 대한 확보도 충분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로가 12m로 10m로 확보를 하고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이제 이게 도로는 8m로 줄고 공원은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게끔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실 뭐 예전에 불편한 기억들을 떠올리는 문제도 있겠지만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안 가고 자기가 필요한 대로 바꿔서 가는 말도 안 되는 행정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되는 거 아닌가? 이 8m 도로면 2차선 아니에요? 2차선 도로죠. 그러니까 12m 하면은 3차선이죠. 3차선 정도 네. 되는 건데 네. 되게 좁은데? 지금도 좁은데 12m도 그렇게 큰 건 네. 아니거든요. 근데 뭐 거기다가 신호 주는 차선 하나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넓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아무튼 8m 이 동대문 구청에서도 네. 이거 이런 도로 문제 때문에 네. 원한 대로 해줘야 된다. 네네 의견은 그렇게 했죠. 네. 네. 서울시가 힘이 더 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조합에서는요. 기부 체납한 땅 원래의 목적대로 공원 조성하고 교통량 증가를 대비해 도로폭을 원안인 12m로 조성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서울시는 역사공간 및 생활유산 보존이 필요하다. 해당 부지에 있는 건물은 숙박 용도이지 성매매업소는 아니니 이런 보존을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각종의 입장에 있어서 차이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문제는 원한 대로 안 가는 거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뭐 그거는 기부 채널 받는 거니까 네. 뭐 이것도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처음에 공간의 목적. 네. 뭐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하던 시점과 공원은 꼭 잔디밭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뭐 이제 생각이 좀 지금의 가치는 주어져야 되는 효용은 이쪽이다. 그 부분을 더 높게 판단하고 있나 보지. 제가 이게 괜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가 뭔데 그딴 식으로 얘기할까봐 생각하지만 서울시가 하는 방향이 옳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 조합이 말씀하시는 부분에도 당연히 이 재산권이라고 하는 문제가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함부로 밖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힘센 서울시가 이렇게 자꾸 막 원안을 바꿔서 뒤집어가는 게 행정 폭력이에요.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아무튼 처음부터 제대로도 구체화된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반발 없이 이견 없이 사업이 완성되는 것까지 순조롭게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미삼에 이어 올림픽 선수촌도 정밀 안전 진단 고배를 마셨습니다. 더불어 목동 성산시연도 불투명한 상황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보겠는데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재건축의 첫 관문인 정밀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노원구 월계동 월계시형 아파트 일명 미미삼 미성 미룡 353차가 최근 고배를 마신 데 이어 다른 재건축 초기 단지들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밀 안전 진단 결과 C급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을 할 수 있으려면 D급을 받아야 되는데 C급을 받았다. 그래서 진행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일단 뭐 시청자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비 안전진단을 진행한 거고요. A부터 2등급으로 나눠서 안전진단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D등급을 받아야 정밀 안전진단 자격이 주어지고 A부터 C등급은 유지 보수로 분류돼서 재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지금 C등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을 이미 넘긴 상황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당초 얼마 전에 넘겼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는데 예비 안전 진단을 해보니까 아니야 정밀 안전 진단. 정밀 안전 진단을 해보니까 C등급이라 돈 내가지고 이 돈 모금해가지고 정밀 안전 진단 넣었는데 그랬어요?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재건축이 진행이 못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한참 기다려야 되죠.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올제모 올림픽 선촌 아파트의 재건축 모임 올제모에서 일단 그 자료 보고 왜 떨어졌는지 자료 보고 일단 대응한다라고 했어요. 네. 이게 소위 말하는 이런 표현 써도 되나 모르겠지만 야로가 있는 건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건지 따져보겠다. 이게 구조 안전에 심각한 하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왜 이런 점수가 나왔느냐 이제 따져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큰 틀에서 흔들기는 어렵지 않을까. 네. 근데 사실 이 어떻게 보면 올제모의 편을 들어줄 이런 안전진단에 참여하시는 전문가 집단이나 학자분들이 올제모의 편을 들어줄까 하는 의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권력이. 그러니까 또는 이 정책이 유도하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세상 기준이 이렇게 좀 많이 왔다 갔다 바뀌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좀 부당한 거 아닌가? 부당한 건 맞지. 납득하지 못하는 건 맞지. 예전에 우리 별별 수다 할 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안전진단 기준이 느슨하고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부동산 가격 상승 위험이 있으니 안전진단 기준이 좀 빡세져야 되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좀 경기 부양을 할 필요도 있으니까 재건축 연한도 좀 느슨하게 풀어줄 필요도 있고 경기가 좋아서 또 부동산 가격이 불안해질 것 같으면 안전진단 기준을 연한을 강화해야 될 필요도 있고 뭐 나이롱이야 고무줄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해도 안전이라든가 재건축이 포인트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든가 이런 가치가 경제적 가치 또는 사회적 불평등 가치 이런 부분들이 더 크게 받아들여지는 어떤
분위기를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정책이 그렇게 가도 그냥 찍소리 못 하고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저는 처음에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분양가 상한제도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라 분양권 전매 제한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어. 어제까지는 분양가원 전매 제한이 불법이 아닌데 갑자기 오늘 여기가 무슨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이제 여기는 분양권 전매가 불법이 되면서 엄청 범죄자가 되는 거야. 그렇죠. 어제까지는 하라 그랬고 그리고 한 1년 전에는 제발 좀 분양 받아달라고 양도세 면제해 줄게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제는 제발 좀 받아주세요라고 제발 분양권 좀 사고 팔고 해주세요. 양도세도 면제해 줄게 하다가 오늘부터는 갑자기 분양권 전매를 하면 범죄자가 되는 이렇게 법이 확 바뀔 수 있고 그 근거가 되는 게 단순히 시장이 불안하면 그땐 넌 투기야. 투기 지역이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자체가 처음엔 납득이 안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다기보다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유연하게 살아야 되잖아. 네. 씨발 위에서 때리려고 하면 그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네. 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구나. 뭐 그냥 이게 결국은 옛날에도 그렇잖아. 학창 시절에도 야 네가 틀렸어 하면 네가 뭔데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처럼 이게 결국 지금 시점에선 보면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하는 거는 결국 지금 시장의 어떤 부동산 가격 불안이라든가 이런 어떤 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국민들의 불만 원념 이런 게 일종의 그런 권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권력이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식으로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합리적이다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내가 틀린 거지 뭐. 그럼 내가 맞춰 살아야지 어떻게. 내 생각은 사실 변한 건 없어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근데 뭐 제도가 이렇게 강제하면 맞춰 살아야지. 뭐는 내가 틀린 거니까. 자, 당초 주민들은 5,540가구 규모의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재건축을 통해서 11,900가구의 매모드 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었는데 이처럼 정밀 안전 진단에서 고배를 받으면서 일단 뭐 굉장히 불만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재건축하지 마라 라는 얘기인 거고 조합 입장에서는 재건축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가 팽팽하게 맞서는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처럼 어떤 기준 판단에 대한 기준이 객관성을 띠지 못하고 주관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가미가 됐다라는 것은 오히려 정책에 대한 신뢰 내지는 불만만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관성을 주는 거지. 일관성이에요. 니들 앞으로 해봐야 안 되고요. 이런 일관성을 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 일관성을 주는 거죠. 지금 사실 이제 저도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이게 되기 만만치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쉽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음만큼 어려울 걸. 방향이 그렇지 통과하면 뭐래. 그 다음에 정비 계획 갖고 가도 빠꾸 안 돼. 그러고 있는데 결국 다음 단계에서 계속 바꿔놓고 못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일관성이 올곧은 거지. 근데 지금 그래서 목동이나 성산시형 아파트나 다른 안전 진단을 준비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 실컷 모금해가지고 가서 올려가 봐야 또 똑같은 결과들 나오면 또 이제 또 변수는 그거야. 뭐 우리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책. 네네. 40년 건들고 있을 거거든요. 40년 이렇게 되면 일단 넣어보지도 못하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어차피 돼도 넣어도 떨어질 거니까. 아니 넣지도 말라 이거지. 돈 아끼시고 안 내시는 게 답일 것 같은. 넣지도 말라 이런 생각도 식으로 좀 들어요. 이제 그런 규제책 나오면 또 이제 10년 가는 거지. 그러게요. 10년은 아니고 또 경기 안 좋아지면 또 풀어주겠지. 그 풀면 또 안 해 또 재건축. 경기가 안 좋을 때 아니야 또 이 인기 좋은데 옛날 아크로리버파크 이런데 경기 안 좋은 상황에서 꾸역꾸역 한 거 봐. 그러니까 항상 이 대장들은 그런 힘든 시절에서도 꿋꿋하게 대장의 힘은 형님의 힘은 대단해 위대해. 형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소유주들의 어떤 뚝심, 재력, 야 뭐
돈 내면서 하면 되지. 뭐 그런 거는 확실히 좀 그런 수액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일단 시그널 자체는 일관성 있게 분명하게 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재건축하지 말라는 거죠. 뭐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시그널이 처음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초기에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장에 그러면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냐라는 부분이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일관성이 분명한 상황에서 괜히 무리한 시도를 하셔서 빠꾸 맞는 것보다 그냥 지금은 좀 안정화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진 않을까. 근데 그건 이제 조합 라는 입장에서는 생각이 추진 듭니다. 주체 측에서는 조합이 아니라 추진 주체 측에서는 하시고 싶겠지만 투자자 관점에서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판단할 때 사실 그게 더 크죠. 그렇죠. 바로 안 될 수도 있고 그럼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뭐 여유 자금으로 좀 뭐 어쨌거나 언젠간 될 거니까 나는 길게 미리 해? 생각하고 뭐 출렁이면 움직이면 산다 이런 포지션들로 움직이실만 하겠지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막 가득 받아가지고 내가 버티기 힘든 대출을 받아가지고 들어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금융 비용이 예를 들어 한 7, 8년 안에는 입주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게 뭐 10년, 15년 이렇게 가면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예. 제가 10년 전에 금방 될 줄 알고 재개발 사가지고 네.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되잖아요. 아직 지금 관리 처분 인가도 안 났어. 아직 안 났어요? 아유 그게 네. 이게 그러니까 이자 내고 이런 게 그 세월이 보상을 해주긴 해요. 보상을 버티니까 보상을 해주긴 하는데 중간에 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이탈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쳐다보지도 않아. 그 동네 쳐다보지도 않아. 옛날에 내가 그 힘든 시절 겪고 어려워서 힘들어서 남지도 않고 이자 내다가 팔았는데 나중에 가니까 막 떡상을 해가지고 이걸 보면 이제 그 바라보지도 않거든. 이제 그런 거 네.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그러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진짜 그렇게 오버해서 들어갔다가 시장이 출렁 특히 외부 충격 같은 거 와서 출렁하게 되면 진짜 이게 빠져나가기 힘든 시절도 오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 2010 누가 그러대? 신반포 4차 신반포 사지구 그러니까 신반포 사지구 아파트 2013년 이럴 때 뭐 몇 평 그러니까 어디 커뮤니티에서 본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가격 시세 체크를 한 건 아니고 2013년에 5억대 산 게 지금 19억이야. 그러니까 그 시절에 중요한 건 지금 19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5억대에 판 사람이 중요한 거야. 전텀에서는 훨씬 비쌌거든. 그러니까 힘든 시절을 버티다 제일 안 좋을 때 헐값에 던졌는데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그때 그 금액에 산 사람은 이번 상승장에서 지금 10몇 억을 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매도를 그러니까 매수보다 매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 매도보다 매수가 더 중요한 것 같고 그 매도 타이밍을 잘 내가 핸들링할 수 있으려면 역시 현금 흐름 버틸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중요한 거. 그렇습니다. 재건축 얘기하다 얘기가 많이 돌았는데요. 죄송해요. 네. 신문 기사 보는 줄 알았어. 예. 뭐 은어 비어가 하도 많이 나왔어 지금.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재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 심리가 상호 교차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각자의 입장에 맞춰서 그러면 잘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강남까지 번진 청약 경쟁, 청약 가점 평균 60점 넘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일단 비강남, B10대 건설사, 비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청약 가점이 평균 60점이 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상한제 이외에도 공급 부족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청약서 기회를 뺏긴 3, 40대가 오히려 기존 주택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번 10월 강서구 마곡 센트레빌 분양의 평균 당첨 가점이 60.1점으로 지금 현재 가점이 굉장히 높게 나온 그런 상황인데, 일단 특이하게 보이는 부분은 비강남, B10대 건설사, 비대단지인에도 불구하고 청약 가점이 6점이 넘었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가점이 점차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게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분양가 상한제 얘기가
이제 우리 강행하겠다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음. 바로 시장의 반응은 네. 강북도 60점. 그러니까. 이 세대 수가 154세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50세대 정도밖에 안 돼. 마곡 센트레빌은. 그리고 성북구 보문 리슈빌 하우트에도 네. 일반 분양 한 200 몇십 개 많지 않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대단지도 아니에요. 얘도 한 400세대 규모의 소규모 단지인데 청약 통장을 가지고 쓰고 싶은 사람들은 네.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요. 자, 일단 청약가점 60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60점을 넘으려면 일단 무주택 기간 32점, 청약 통장 보유 기간 17점, 15년 이상의 부양 가족도 2명 이상이 넘어야 일단 60점이 넘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점이 84점 만점이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되면 어렵죠. 30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부동산 당첨되는 청약은 장유유서라니까. 우리 얘기했잖아. 네네. 장유유서. 네. 네. 어디 애들이 청약으로 집 받으려 그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나이 좀 있어야. 이제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한국감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살펴보면 8월에 팔린 서울 아파트 중에 30.4%가 30대가 사들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1월부터 7월 때 아파트 매입자 비율이 26.4%에 비해서 조금 더 증가해가고 있는 이런 추세인 것 30대가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특히 강북 지역의 부동산 사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최근에 매수 상담하는 분들은 거의 30대래요. 그러니까. 30대가 엄청 많대요. 강남 쪽은 보면 강북에 사시던 40대 분들이 강남으로 갈아타기 점프하면서 강북 걸 팔고 강남 거 돈을 보태서 가는 이런 형태. 그래서 좀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니까 그런 흐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강북 쪽은 이제 전세 살다가 어떻게든 좀 괜찮은 입지에 있는 데에 아파트 사겠다라고 해서 30대가 상담한 사례들이 되게 많다고 하고 실제 거래로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강남도 30대 지금 진입이 예사롭지 않아요. 제가 그건 지난주에 돈 많은 사람. 그러니까 너는 지난 텀에 집을 잘 사서 그 점프가 가능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잘 만나서 물려받은 게 많거나 그런 거 아닐까? 뭐 강남에 지금 이 방배동 마을에 30층 한 18억 하잖아요. 18억이 어딨어? 언제 벌어? 글쎄 언제 볼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산 테크트리를 잘 탔거나 자산을 증가하는 재테크 테크트리를 잘 탔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잘 만났거나. 자 그러면 유독 30대가 이렇게 아파트 매수 시장에 유입되는 거는 결국은 청약 시장의 가점이 워낙에 높게 나오니까 본인들은 포기하는 거야. 포기하는 이미 거죠. 청약 통장을 안 넣어봤을 리가 없어요. 계속 넣다가 이게 더들이 높아지니까 이제 포기하는 거야. 제가 이 얘기를 한 2, 3년 전 우리 별별수다 초기에도 했어요. 계속했죠.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 2005년까지 제가 청약을 넣다가 만세를 부른 거야. 안 된다. 제가 마지막으로 청약 넣은 게 2005년에 롯데캐슬 퍼스트 롯데캐슬 퍼스트 강동구에 암사시형 1단지 재건축 4대1 나왔어요. 될 줄 알았어. 이제까지 잠실주공 아파트 청약 넣을 때는 20대1 40대1 안 됐거든요. 그래 20대1은 쉽지 않지. 40대1은 어렵지. 그래 4대1 이거는 내 거다. 분양가가 좀 셌어. 그래서 이건 내 거다 그랬는데 안 됐어. 안 된 이유는 그거야. 75%를 만 35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한테만 우선 뺑뺑이로 주고 그 사람들 떨어진 사람들 다 묶어가지고 나머지 25%를 주니까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4대1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훨씬 높은 경쟁률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주택 만 35세 이상이 다 가져가면 나는 그 나이대 갈 때까지 안 되겠구나 해서 그냥 바로 사버렸거든요. 2005년에 그러니까 내가 넣다가 나는 더 이상 이걸로는 더 기다리는 건 안 된다라고 해서 청약 분양권을 그때 매수를 해가지고 첫 내 집 마련을 했고 지금 그 집에 저는 살고 있는 입장이고 제가 이 얘기를 2, 3년 전에도 한 게 뭐냐면 청약이 이렇게 과열이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바로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세요. 2, 3년 전보다 지금 분양가가 뭐 억누른다라고 하지만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2년 3년 전에 분양가가 지금 다시 오기는 어렵지. 쉽지 않지. 오면 그것도 문제고 집값이 더 그렇게 올랐으니까. 그 분양가 올라간 부분도 청약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일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 금액에 청약해줬지만 지금 가격은 그럼 앞으로는 더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급증이 생기는 거지. 사야겠다 이 판단. 왜냐하면 청약으로 내 차례는 오기가 힘들 거구나 이런 분위기하에서는 그게 결국은 이번 텀에서도 똑같이 오버랩 된 거예요. 딱 그러니까 제가 2005년에 청약하고 2005년에 분양권을 하면서 첫 집을 마련한 거니까 14년 만에 14년 만에 딱 겹쳐지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도 제가 분양권을 산 이유는 집을 살 수는 없었어요. 매매가랑 전세가랑 차이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의 현금은 내가 없었어. 그래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게 인기 없었던 분양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자금력 있는 이 매수자들은 주택 시장으로 오면서 사는 거고 그래서 30대 분들의 그런 얘기들을 받아요. 전혀 집 살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았던 알고 지냈던 이 사장님이 음식점 하시는 사장님이 갑자기 집 물어보는 거야. 왜요? 집 사게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무조건 사야 된다 그러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막 갭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야. 하지 말라고. 그거는 그래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제 애 초등학교 한 2, 3년 있으면 들어가고 할 테니까 네. 이번 텀에 그렇게 지금 이 포지션에 갈 거면 그냥 들어가 살 집을 사라. 그러니까 뭐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데 가서 전세 끼고 사서 이렇게 가지 말고 그냥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아예 왜냐하면 이거 초등학교 들어가면 못 바꾸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투자 여기다 해놓고 내가 빙빙 돌고 이런 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싸리 그냥 이번 텀에 분위기 봐가지고 실수요로 가서 이 사람은 자기가 번 거거든. 그래서 그 증빙 되거든. 해서 그래요? 그냥 가서 이제 어디 이런 데들 중에서 보고 애 키우고 살만한 데 골라서 그러니까 이게 본인은 별로 안 사도 되는데 와이프가 달아오른 거야. 그러니까 뭐가 달아올랐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상실감이 큰 거야. 이 텀에 내가 주변의 엄마들이랑 이게 벌어지는 걸 봤잖아. 그렇죠. 2년 전에 전세 안 들어가고 그냥 조금 무리해서 또는 그 금액에 샀으면 지금 전혀 다른 위치일 텐데 능력은 있었지만 집을 그렇게 사야 되나 이런 판단 제대로 못하면서 이러고 있다가 어영부영 있다가 그땐 청약 이런 것도 몰랐지. 청약? 뭐지? 뭐 이렇게 이제 하다가 왜냐하면 이제 그 청약 이런 개념도 잘 모르고 하다가 이제 결혼하고서 이제 좀 지나서 애 커가면서 보니까 이게 집을 사야 되는 필요성이 있구나 이제 느끼고 지금 살려고 보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그걸 이제 와이프가 그렇게 가자고 하면 남편은 뭐 쫓아가야죠. 방법이 네. 없지. 이거는 밥 먹으려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꺾으면 아니야 떨어질 수 있어. 꺾으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부부 싸움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제가 근래에 되게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뭐 알고 지냈던 그러니까 돈이 다 있는 분들이야. 네. 알고 지냈던 사장님의 자제분이 결혼을 해서 지금 결혼 4년 차 이렇게 되는데 이번엔 살려고 한다. 그런 분들이 가서 사주는 게 돈이 다 있는 집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살려고 하는 집이 다 이제 지금 신고가 강북의 새 아파트 신고가 뭐 이제 강남은 아니지만 강동이나 뭐 송파나 이런 쪽에서 신고가 이제 가면서 실제 이제 수요들로 가고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 자체가 뭐 10월 1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 좀 안정화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분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도 정책의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강남 지역 재건축 시장에서 공급이 곧 쏟아져 나올 것이다. 청약 가점 보고 청약을 지속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라는 분이 또 계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청약 가점으로 당첨이 불가능하니까 특공에 도전해보고 그마저도 안 된다면 지금이라도 매수에 합류하라 라는 두 가지 시장의 의견이 있는데 일단 소장님은 그러면 후자 쪽으로 마음이 아니야. 더 매수는 알아서 판단해야지. 각자 판단하시는 걸로. 그럼요. 그러니까 네. 사겠다라고 하면 어디가 좋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데 있어서 그래요 살 거면 나도 사실 그 조언에 대한 답변도 그거였어요. 지금이 더 사서 투자를 해서 남길 때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건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사고자 하는 거예요. 이번 텀에 나는 이 불안감을 떨치고 싶다. 그걸 내가 왜 막거나 또는
부추겨 알아서 하라는 거지. 내가 무슨 원망을 들으려고. 잘 돼도 뭐 없어. 뭐 안 되면 원망을 들어. 자 일단 강사님 도망가시는 걸로. 자 난 일단 도망가. 일단 투자 목적으로 접근할 거냐 실수요자 목적으로 접근할 거냐에 대한 부분의 차이가 관점의 차이가 좀 벌어질 것 같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까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실수요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심적으로 불안해 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제일 먼저 해보셔야 될 거는 청약 가점하고 그 다음에 특공에 도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면밀하게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판단해 보시는 게 올바른 순서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하나 덧붙일 거 있다. 너무 길어지는데 네. 이게 청약 저축 납부 하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회차 내는 분들. 네네네. 이게 청약 저축은 회차로 받는 거라서 이게 쌓여 있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게 요새 이제 분양가가 매력 있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공공 분양이잖아요. 근데 서울 안에 공공 분양은 없어. 받을 게 없어. 그렇죠. 그 물량들이 은근히 있거든요. 이거 지금 제 근래 제가 맨날 오락기 때문에 가는 네. 오락기 때문에 가는 이제 어떤 업체의 이 부장님인데 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청약 통장 앞으로 공공 택지들 나올 거니까 너무 아깝다. 근데 이게 그 통장 쌓여 있는 것도 회차가 되게 많아요. 10몇 년씩 넣은 사람 많은데 그 안에서도 인기 있는 애들은 뭐 지금 예를 들자면 뭐 세고 이런 데는 200 몇십 회 그러니까 20년 넘게 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커트라인이 그랬거든요. 네네네. 이걸 갖다가 민영으로 돌릴 수 있잖아요. 돌리면 그렇죠. 이제 다시 돌릴 수 돌아가진 있죠. 못하지만 근데 서울 안에 있는 물량들 가점이 이 사람이 딱 예를 들어 지금 커트라인 60점, 60 몇 점 이렇게 나와버리면 돌릴만 한 거야. 서울 거 당첨되면 차익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오는 물량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왜냐하면 이제 택지 공급 물량들 빤하니까 공공 분양 물량들 자체가 3기 신도시 뭐 3기 신도시가 빠르면 내후년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내후년 안에 안 나옴. 그리고 3기 신도시 안에서도 상품 위치마다 상품성들이 다르잖아요. 계양 받을 거야 또는 뭐 왕숙 받을 거야. 뭐 창릉 받을 거야.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난 과천 받을 만하지. 과천 받고 싶어. 또는 하남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면 이제 거기 받는 거기 안에서는 치열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과천은 과천의 공공 분양 과천 7,000개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뭐 임대 빼고 뭐 하고 하면 공공 분양 물량 몇 개나 있겠어. 그거 뭐 마찬가지로 200 커트라인 240회, 뭐 250회 이렇게 나와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거를 2년 반 기다려서 가느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금은 돌릴 타임, 그러니까 민영으로 전환해가지고 서울 거를 꽂을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 그런 것도 하나의 그러면 방법이긴 해요. 30대는 더 설 자리가 없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청약 저축으로 갖고 있었던 분들 있잖아요. 종합 저축 말고 그분들은 저는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게 맞다고 봐요. 서울 안에 나올 게 있을까? 일단은 그러니까 나올 것 같아. 그 나온다라고 하면 이분 그러니까 지금 나올 것 같아. 인기 있는 애들은 마찬가지로 2천에 막 그러니까 2천만 원 그러니까 200회 이상 가야 되면 이제 앞으로 몇 년을 더 박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내 집 마련은 못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어쨌든 청약 저축을 깨는 건 너무 아까운 일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그것 때문에 말렸는데 네. 이 사람이 바꿀 생각을 하니까 바꾸는 걸 또 말리지도 못하겠어. 어. 지금 벌써 나 언제 받을까요? 뭐 어쩔까요? 얘기를 한 1년 반 전부터 했는데 결국은 지금 1년 반 동안 이거 나고 나니까 그런 거지. 말리지도 못하겠어. 그렇군요. 자, 상황에 따른 현명한 선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세 시장을 장기 전세 시장으로 빠르게 전환이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세 보증금을 미리 올려봤자라는 얘기가 퍼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당정이 추진 중인 주택 임대차 규제가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요.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그래서 2+2라고 얘기하는 것,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그래서 연 5% 이내에만 임대를 올릴 수 있다. 세 번째, 전월세 신고 의무화. 이를 통해서 세 가지 내용들이 진행을 하게 되면 일단 임대사업자를 하신 분들이 어차피 임대사업을 해야 되고 어차피 증액 제한에 걸리니까 장기로 임대해주는 대신 임대료를 올려받겠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시작됐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쏟아지는 건 아니고요. 시작됐다. 이런 식의 시장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거는 같아요. 이게 별로 예상치는 못했지만 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기사로 보니까 좀 새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아파트 단지 지금 이 아파트에 전세 매물 몇 개 있어요. 몇 개 없잖아. 없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료가 나올 만한 근거도 없는 거야. 애초에 많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신규 입주 아파트는 1000세대 아파트야. 그럼 전세든 월세든 적어도 3,400개, 그렇죠. 4,500개 물건들이 일반적으로 보통 나오잖아요. 그렇죠. 실입주할 물건 빼고. 그럼 4,500개 중에 보면 내가 거주해야지라고 또는 2년 뒤에 거주해야지 이런 목적으로 분양받으신 분 또는 조합원분들 이런 분들 계시겠지만 뭣도 있냐면 난 여기 들어와 살 일이 없어.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거야. 전세 놓을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다주택을 회피하기 위해서 과거에 임대사업자 내신 분들이 많이 있죠. 계세요. 그렇죠. 근데 입주할 때 그럼 임대사업자를 내놨기 때문에 입주할 때 임대료 책정하는 부분 그 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임대사업자 지금 준공공 8년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 더 전에 내신 분들은 4년짜리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 임대료 규제 5% 상한 규제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첫 세팅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첫 세팅이 중요해. 엄청 중요하지.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거를 쇼부 치는 거지. 그러니까. 예, 가서 나는 네가 8년 살게도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안 올릴 수도 있어. 어. 나는 요번 한 번 전세 세팅해서 요거 잔금 밀어 넣으면 네. 저는 8년 뒤에 있다가 좋은 금액에 팔 겁니다. 어. 8년 동안 안정적으로 사시는 대신에 시세보다는 전세를 좀 더 주세요. 2, 3천 더 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전세 가격이 아주 비싼 지역 같은 경우는 뭐 5천, 1억까지도 시세보다 더 주시는 조건으로 제가 안 올린다고 특약 달아서 전세 계약서 써드릴게요. 이제 이런 물량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쌓이니까 이제 지금 여기 기사에서는 장이라든가 고덕 그라시움 이런데 지금 올가을 입주 물량들 많이 있는 지역에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지, 임대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얘기다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이런 준공업 임대 사업자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기존 아파트들에도 많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기존 아파트 임대인들도 당연히 해볼 수 있을 만한 제한이에요. 그렇죠. 그냥 세입자한테 8년 사는 조건으로 전세 좀 더 주고 사시고 중간에 안 올려드릴게요 하면 세입자들이 받아볼 만하잖아. 지금은 조금 높게 들어가긴 하지만 뭐 앞으로도 안 올리고 그냥 이 금액으로 계속, 예를 들어 학군이 좋은 동네야. 그래서 여기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보내야 돼. 지금 애가 초등학교 뭐 한 5학년, 6학년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보통 이제 학교 옮기고 고등학교까지 잘 이렇게 가고자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8년 딱 픽스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얘 대학교 볼 때까지 그냥 이 집에 계속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또 대학교 가고 하면 자유로워지니까. 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전세금 안 올리고 계속, 이 전세금 안 올리고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이사를 안 가도 되는 부분도 사실은 안정이 돼요. 그렇죠. 이게 이 임대 증액을 못하게끔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같은 세입자한테 계속 살게 해주라는 의무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뭐 해볼 만하지. 이 사실 이 얘기가 나오는 근본의 이유를 좀 보면 전세 물량이 없고요. 전세 임대료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의 장기 전세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의외죠. 자, 이게 또 왜 그러는 거냐면 보면 이래요. 걱정하는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초기에 누가 비싼 데 들어가고 싶겠어요. 어쨌든 8년을 안정적으로 8년을 살 수 있다라는 조건도 메리트겠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부담해야 될 금융 비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물량이 많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잡을 이유가 없어요. 뭐
2년 단위로 계속 어차피 돌아다니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물량이 없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이러는 거죠. 초기에 이제 전세 물량이 나왔어요. 근데 2년짜리 물량이 다 빠졌어. 남아 있는 거는 8년짜리야. 가격은 엄청나게 비싸. 근데 어떻게 갈 데가 없어. 그럼 잡았어. 그럼 받아야 돼. 그럼 받았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전세 나중에 못 가격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주변에 소문 쫙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근 지역도 다 우리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되냐 이렇게 내는 게 그런 사유도 될 수 있겠네. 그렇죠. 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근데 물량이 없을 때는 그런 거고 네. 물량이 많을 때는 물량이 많을 그러면 때는 이제 고액 전세라서 못 빼는 거 못 아니야? 빼죠. 그것도 못 빼죠. 네. 시세껏 가는 게 답이네. 그렇게 그러니까 보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전세 가격만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냐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쟁점은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세입자를 구하고 장기 임대의 조건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상황은 점차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입자 보호 정책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해당 정책을 엎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소수의 물량이 나오는 것뿐이다. 전국적인 단위로 보아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정책이다. 라는 얘기가 두 개가 지금 맞서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뭐 이게 정책이고 아니고 이미 지금 되어 있는 거고 안 바뀌어. 이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네. 바뀔 만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예. 그게 아니고 임차인 보호하겠다는 지금 세 가지 규제가 만들어질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중간에 이런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 등에 따라서 네. 이제 그걸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죠. 세입자들이 임대인들이 먼저 가격을 먼저 올리려고 선수 치는 하니까 거다. 선수 치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뭐 그래요. 안 하겠어?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나는 그냥 아까 앞선 얘기에서 했잖아. 내 생각이시겠지 않아. 이게 공분 국민의 원념 공분 이런 게 있으면 그걸 흔들기 어떤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라도 갈 거라고. 근데 사실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그 분양가 상한제 발표하면 가격 상승이 될 거라고 지금 학계든 언론이든 다 떠들었죠. 그렇게 되고 근데 있잖아. 밀어붙였잖아요. 정부가 실수한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정부가 실수했다는 거 인정 안 하는 거야. 인정 안 하는 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더 해칠 수 있다라고 지금 떠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도 밀어붙인다? 그러면 어떻게 힘센 사람이 어떻게 다 목소리 큰 다음에 나는 다 하는 건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별별 수다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이 전세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강제하게 되면 전세가 튀어 올라갈 가능성,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하면 일시적으로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 그렇죠. 예,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하면.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그 이펙트가 처음에 있는 게 끝나고 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옵션이 생기는 거니까. 세입자 보호는 그러니까 한 번 불안하고 그 다음부터는 세입자가 옵션을 들고 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뭐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부정적인 상황. 그러니까 저는 싫어.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러나 또 세입자 포지션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세입자 포지션이 아니니까 그런 거고 세입자 포지션에서는 요구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러니까 입장에 따라 그렇게 다르다는 거고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기적으로는 그닥 좋은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자체가 그렇긴 하죠. 왜냐하면 내년에 서울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시행 시기는 조금 되게 신중하게 판단을 전세 물량이 좀 했으면, 많을 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진짜 그 얘기는 아니었는데 신규 입주 아파트에서 이렇게 8년 임대해 주는 대신에 장기 임대해 주는 대신에 보증금 좀 더 내라 이런 요구들을 하는데 세입자들이 이걸 받을까 말까 이 받는 게 나는 괜찮을 것 같아. 오히려 왜냐하면 이게 이게 2년 뒤에 전세금 엄청 많이 올라 있지 않을까? 2년 뒤에 전세금이 오를 수도 있는데 과연 더 준 만큼 올라갈까? 그리고 또 중간에 5% 증액 제한 이거에 그렇죠.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또 중간에 근데 만약에 주인이 마음이 안 좋아. 그래서 너한테는 안 줄래. 이사 가라. 만약에 아니, 그러면 그거 말고 그리고 이제 2년 뒤에 그러면 또 이사 나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이사를 나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어. 임대 그 중개보수도 본인이 또 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8년이니까. 임대인이 내야지. 그렇죠. 어. 임대인이 아니라 임대인, 임차인이 임차인 내야죠. 둘 다 내야지. 임차인이 내야죠.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도 그렇게 8년 계약인데 계약을 완성을 못 시켰으니까. 중간에 나갈 때 위약이죠. 중간에 나가면 그럼요. 그거에 대한 비용도 안 지금 받는 게 만만치 낫다. 않으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장단점이 있네. 예. 장기 계약이 앞으로 내가 이 집에서 8년 살지 어쩔지 모르는 건데. 자, 그래서 일단은 시장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놀라운 기대했던 거지만 좀 놀라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느 쪽으로 향방이 움직이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한 채 팔아서 10억 넘게 양도 차익을 벌으신 분들이 무려 1만 건에 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5년 동안 주택 한 채를 팔아서 10억 이상 차익을 본 사람 3명 중에 1명은 또 강남 3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내용의 근거는 그렇습니다. 2013년에서 2017년 양도 차익 신고 현황을 보면 일단 10억 이상 양도 차익이 발생한 주택 거래 건수는 전국에서 1934건이었고 차익은 총액 16조 5,279억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양도차익 10억 이상 거래는 2013년 709건에서 2017년엔 5배 오른 3,650건으로 크게 늘어났고요. 2017년 기준으로 서울 거주자의 소유주택이 10억 원 이상 오른 경우가 2,3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경기, 부산, 인천, 대구 순으로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평균 양도차익은 15억 4천 139만 원이라고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일단 핵심은 그래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이때부터 지금 굉장히 화랑이 뛰면서부터 양도 차익의 폭이 커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니 이렇게 그렇죠. 근데 왜요? 이런 선수가 1만 명이란 얘기야. 아니지. 집 한 채로 10억을 남겼다는 얘기는 아니지. 2013년부터 2017년이잖아요. 그럼 뭐가 됐냐면 경기가 막 올라가고 나서 그러니까 그 전에 죽었을 때 갖고 있었던 분들이 경기가 막 올라가서 매도를 한 거죠. 근데 매도를 하고 갈아탔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팔고 나서 어떻게 아니, 그게 아무튼 한 건 10억을 아니고. 남겼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나 한 1억 2억만 올랐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부동산 투자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 많은데 평균 15억 평균 15억을 남기고 1억 10억 이상을 남긴 사람이 1만 건 1만 명 정도 된다는 얘기는 부동산 고수가 어쨌거나 아니야. 저점에 사서 고점에서 이런 거 있죠. 오래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재건축 아파트를 사서 한 30년 40년 가지고 계시다가 그렇죠. 예. 파시면은 근데 그렇게 판 사람이 많다라고 그런 분이 많긴 할 거예요. 네, 많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일단 강남에 이런 분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통계 잡힌 이유는 강남의 가격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에 하나의 반증인 이게 거거든요. 지금 보면 그 건수가 많은 지역이 네. 서울이 2,381건, 경기 850, 절반 이하로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죠. 그렇죠. 부산 69, 음. 인천 52, 대구 47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뭐 주택 토지 많이 끼고 있는 그런 건물도 포함돼서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아파트만 얘기하는 건 아닐 거니까. 그러니까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여기는 주택 한 채 팔아서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내용은. 그래서 어쨌든 가격이 그만큼 지금 여기 언급된 지역들의 가격 상승폭이 컸다 이렇게 얘기해도 많을 것 같고요. 이제 재밌는 사실은 그거예요. 2013년에서 2017년까지의 양도차익 결과지 2018년, 2019년에 나오지도 않았다는 게 본격적인 가격 상승을 하고 거래량이 있는. 훨씬 급감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네. 아마 2016, 17 이런 때 대책 나오기 전에 2018년 4월부터 다주택 중과가 시행됐으니까 아마 18년 초까지는 거래가 좀 1, 2, 3월 터졌으니까 있을 거고 그 다음부터 많이 줄었으니까 이제 이런 건수는 좀 줄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내용을 짚어보면 이런 식의 쟁점들이 있더라고요. 가격 상승기에 당연히 발생하는 일일 뿐이다. 강남의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많으니까 강남의 차익을 본 사람이 오히려 더 많아 보일 뿐이지. 네,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강남 집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으니까 더더욱 강남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앞으로 강남은 더 높아질 거다. 둘 다 맞는 얘기야. 둘 다 맞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네, 둘 다 네. 맞는 얘기예요. 둘 다 맞는 얘기고 중요한 건 또 이겁니다. 뭐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양도 차익을 누리고 팔아서 돈을 지금 들고 있다.
또는 뭐 샀을 수도 있고. 샀겠지 설마. 샀을 네.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은 계세요.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다가 재건축이 됐어요. 조합원으로. 그러고 나서 40평대 아파트를 받았어. 입주는 했거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노부부 두 분이 사시는데 필요 없거든. 근데 가격은 오를 만큼 오른 것 같아 보니까. 더 오른다고 해서 뭐 크게 자기한테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이번에 아파트 정리하고 그리고 월세 나오는 걸로 해서 거주하는 조그만 쪽으로 거주하는 형태로 갈아타게 하시는 연세 있으신 분들이 조금 계세요. 그분들이 모아 보면 아마 이 정도 숫자는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너무 치중되게 막 투자나 뭐 어떤 뭐 투기나 뭐 이런 쪽의 관점보다는 그런 식의 실수요자들의 선택도 여기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시장이 왜곡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2013년에서 2017년 사이에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른 뭐 지금 2019년으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럴 거예요. 강남이지 뭐. 그럼요. 왜냐하면 상승장에서 시세 분출을 가장 먼저 하면서 시세를 이끌어가면서 동생들아 따라와라 하면서 가격을 지금도 시세 분출을 하고 있는 지역이 강남 서초니까 이 지역들이 이렇게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로 갈 곳 없는 돈. 유동성에 대한 완화가 결국 서울 집값 고공행진을 부채질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가운데 하반기 들어 꿈틀대는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이 더 달아오를 것 같다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둔화가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를 했기 때문에 양호한 인프라로 거주 선호도가 높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 교통망 확충 등 호재로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상승폭을 유지했다 갔다. 서울, 특히 강남부동산이 공공연히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서울 및 인근 수도권 쏠림과 청약 집중 현상도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얘기가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사실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면 이 유동성 자금이라는 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을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좀 완화를 시켜주기 위해 금리를 인하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렇게 금리가 인하가 되면 신규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가 좀 산업 발전에 골고루 투자가 되게 됐으면 그다음에 또 소비가 좀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한 건데 문제는 유동성이 늘어나는 게 전부 다 부동산 시장으로 쏠려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대출 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 있어요. 네. 다주택 아니야? 아 있어. 난 없어. 전 있죠. 전 법인이 몇 개인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그게 부동산 시장으로 갈 돈은 아닌 거잖아. 아니 갈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판사님, 판사님이 아니라 합법적이에요. 네, 부동산- 합법적이에요. 아, 네. 나는 없어. 아, 근데 그래요? 나 같은 사람 많잖아. 그러니까 지금 계속 유동성을 잠그려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유동성은 잠그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한편 금리를 내리는 거니까 다른 쪽으로 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부분은 어쩔 수는 없겠지. 근데 계속 틈틈이 새는 물 잠그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한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근데 왜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 시장 쪽으로 몰려 들어갈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자 이게 사실 제가 이제 기사를 보면서 이거 보니까 그 굉장히 상위에 랭크된 두 번째 기사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뭐 거기에 달려있는 다양한 의견들도 그런데 일단 내용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려면 유동성의 함정을 벗어나야 하는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선제적 요건으로 유동성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만큼 유동성 증가에 따른 안전자산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을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경기가 불안하니까 결국 자금이 안전자산인 부동산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현재 경기는 상승장의 끝물이라 전망하는 분위기가 짙다. 그럼에도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것은 경기 하락 국면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될 때지 부동산을 살 때가 아니다. 부동산도 경기 침체기에는 가격 하락이 진행됐다. 라는 얘기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난 얘기를 후자야. 한 적이 있죠. 그죠? 나는 후자야. 이게 금리 관련해서 어디 언론사에서 전화가 왔어. 아 그래요? 뭐 의견을 좀 달래. 네. 저는 제가 아는 분야가 아니라서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음. 그냥 제 느낌은 이래요.
좋은데 좋지가 않다. 음. 좋은 데는 뭐냐면 네. 당장 이자가 줄잖아. 그렇죠. 그럼 내 주머니에 돈이 더 생겨. 그럼 그걸로 내가 부동산 사? 아니야.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좋아. 근데 좋지가 않다. 오죽하면 금리를 내리겠어.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얘기야. 그렇죠. 선제적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금리를 내리면서 방어하겠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렇죠.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고 이게 지금 계속 있지만 이게 지금 저는 부동산 시장이 버블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버블이 꼈어. 아직 크지는 않지만 버블 구간에 왔어. 근데 버블은 항상 더 커져. 그러니까 버블이야. 사람의 욕심만큼 버블은 커지는 거야. 그 욕심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커지는 게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막 경기가 좋을 때는 버블도 막 이렇게 세상이 다 좋고 그래서 거품들이 커질 수 있지만 경기가 다 안 좋고 죽을 것 같은데 야 투자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면 버블이 요만큼에서 멈추고 사그라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락 국면인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나 조금 조심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고 부동산을 공격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사야 될 때냐 뭐 단타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있다라고 움직이시는데 저는 그런 걸 선호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저는 뭐 별로 이렇게 살 때는 아니다. 근데 실수요자 1주택자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구간이에요. 이 어려운 구간이라고 하는 게 항상 이 계속 버티다가 버블의 정점에서 이런 분들이 가서 마지막 걸 받아주는 경험들이 지금 많았었죠. 참다가 뭐 1년 뒤에 참다가 막판에 안타깝죠. 가서 그런 경우들 많았기 때문에 그냥 사놓고 그냥 왜냐하면 지금이 버블 저는 초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직 저평가 구간일 수도 있어. 누구의 주장대로 그럼 또 샀어야 되는 게 맞을 수 있는 거니까 저도 이 시장 판단을 정확하게 못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 경제 지표에 따라서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가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경기가 침체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활성화를 위해서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고 유동성이 이제 시중의 자금이 여러 가지 갈 곳을 찾아 헤매다가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보여지는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이 악의 순환고리라고 해야 되나? 이 순환고리가 점점 더 강하게 맺어지고 있는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결국은 이 순환고리가 끊어지려면 뭘 봐야 되냐면 대외 경수 변제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 전공 과목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죠? 네. 그래서 그거는 경제 전문가들이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맞춘 적은 없다는 거. 네.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누군가의 이야기에 더 현혹돼서 달아오르기보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소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네 거기에 맞춰서 현명한 선택들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소장님 건강 관리 잘하시고. 근데 요새 피부가 안 좋아. 저 요새 잠을 못 자서 유튜브 좀비잖아. 아 그래요? 그래서 잠을 못 자서 입안도 다 얼어 있고요. 되게 피곤해요. 어제도 오늘도 지금 한 4시간 반 정도 자고 왔어요. 네, 그래요? 네. 어제 3시쯤 잠들어서 아침에 7시 5시간 정도 잤구나. 그래요? 네, 거의 열심히 사네. 유튜브 좀비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유튜브 열심히 해주시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꼭 한번 해주시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우리 강 소장님 더 열심히 유튜브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TV 홍보 좀 많이. 부동산 TV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다시 뜨겁게 달아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편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나 나름대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나름대로 고민이 깊어질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쪼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습득을 하시고 본인의 여건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별별수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도 채워나가시는데 저희가 도움도 드리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